예, 두 번째 시간 가겠습니다. 음, 이어서요, 교과서 분석. 좀 시간이 많이 걸려도 다 볼 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유교 사상가들은 국가가 먼저 백성의 경제적 삶을 보장해야 하고, 다음으로 백성의 도덕성을 함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맹자를 떠올려 보시면, 어, 기억나는 용어가 있죠? 무항산, 무항심.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 그 맹자나 이 도덕사상가라고 해서 현실을 완전히 뭐 무시하고 도덕만 내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국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다음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더 좋은 삶을 위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제 좀 안타까운 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상, 서양 사상 나눠져 있고 사회 사상은 둘이 합쳐져야 되는데 동양 사상에선 사회 사상 부분이 이런 얘기 정도, 이렇게 밋밋한 얘기, 민본주의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까워. 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뭐 다산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들어가긴 하는데 정약용 얘기가, 그러니까 사실상 서양의 근대 사회 사상을 얘기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점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자백가의 사상은 다 사회 사상이었잖아요.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아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또는 공동체적 존재를 이해하고, 다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죠. 그래서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물질적 자족뿐만 아니라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질적 자족이야 기본이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철학자라 그랬죠? 목적의 철학자예요. 궁극적 목적을 추구했고 그 목적은 행복이죠. 그 행복을 국가가 어느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는 왜 있느냐? 결국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유일하게 선악의 관념을 갖는 존재예요. 사실 유일하진 않죠. 신이 있잖아요. 신을 제외한 지상의 존재 중에는 유일한 존재인데, 인간이 결합한 최고 단계 공동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에 있다? 국가 구성원의 다양한 덕의 실천을 통해 도덕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구성원들의 도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덕성을 가르치도록 균등한, 모두가 균등한,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균등해야 된다 그랬고요. 개인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공적인 일에 참여, 참여라면 또 나오네, 그렇죠?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래서 문제화 시켰어요. 국가 전체는 하나의 목적을 가짐으로 교육은 모두에게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한 그것은 공적이어야 되죠. 모두가 자기 아이를 개별적으로 보살피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지금의 교육처럼 개인적이어서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교육하고 좀 비슷하죠. 진단한 게. 옛날에도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훈련은 모두에게 똑같아야 한다. 공교육을 얘기할 때 이제 많이 인용되고 하는 얘기들이죠. 교육만큼은 결국 평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역시나 인간의 욕망과 또 시기 질투심, 순자가 얘기한 것들이 상당히 또 현실에서 와닿는 거잖아요. 다 같이 하고 싶어도 나는 조금 더 낳고 싶어. 이거를 어, 억누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욕망이 우리가 줄어들거나 욕망이 소멸되는 순간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가 돼버리니까. 근대 사회에서는 국가는 점차 개인의 생존과 이익 보존을 위한 결사체로, 그래서 로크는 개인들은 자연법에 따른 권리에 주체로 자신의 자유를 정당히 행사할 권리를, 자연법에 따른 권리의 주체이고요. 자유를 정당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예요. 태어나자마자 자연권이죠, 그게.
너는 없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가지고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권인 거예요. 로크는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목적이죠. 국가는 정치 사회를 만들기로 합의, 동의, 그죠? 이런 사람들이 상호 신뢰의 결과 신탁하는 거죠. 상호 신뢰하면서 그 신뢰의 덩어리를 누구에게? 어, 정부에게. 국가이지만 로크에게서는 정부죠. 대리, 우리 대신에 일 좀 해 이거예요. 대신에 월급은 줄게. 열심히 해. 근데 못하거나 우리를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꺼져 이거죠. 꺼지든가 내가 떠나든가 그쵸? 믿고 맡겼더니 잘 못하더라. 그럼 떠나는 거예요. 물러나게 하든지. 로크는 정부가 법에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없고 법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세금 거두려고 하는데 동의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둬요. 이게 대표적인 로크가 생각하는 쫓아낼 사유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위험에 처했는데 신경 안 써주고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쏙닥쏙닥 하는 일부 권력자들 또는 일부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없죠. 원칙적으로는. 왜냐하면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나머지들은 대리인이거나 촉탁자라고 하죠. 그냥 시킨 거예요. 하청이죠, 하청 일종의. 우리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로크 기준상 정부라는 건 전문가들인 거예요. 우리 대신에 뭐 맡아서 뭐 좀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생각이 어디로 가요, 우리? 노직한테 가는 거죠. 노직까지 이어져서 노직은 어, 우리가 필요해서 서비스 받는 거야. 대신에 월급은 주는 거죠, 국가는. 그리고 국가가 어느 순간에는 꼭 있어야 되는 정도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절감되는 거예요. 경찰이 지켜주는 게 보안관보다 낫고 경호원보다 낫다라는 거죠. 더 안전하고 힘도 세고 비용도 절감되고. 그래서 다 뭐 때문에 국가는 개인의 권리와 재산권, 소유 이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 장단점이 있죠. 수단으로 보는 건. 국가가 잘하게끔 감시하고 이런 아주 충분한 게 가능하지만 때로는 국가 자체를 너무 수단화시켜서 국가가 안정감을 못 갖게 만드는 그냥 뭐 수틀리면 떠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해체해버리고 뭐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되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로크는 국가가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역할 그렇죠. 너무 개인의 도덕과 가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이렇게 돼 있죠. 개입하라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국가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 뒤에 문제, 동양사상가와 서양사상가 정말 묶이기 어려운 두 사람이 묶여놨어요. 9월마다 학교를 세워 어떤 도리를 가르친다면 머리 희끗한 노인이 짐을 지고서 길거리 다니지 않고 어, 노인이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뭇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고도 왕이 되지 못한 자를 이제껏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왕도 정치의 어떤 좀 간결한 버전의 글이죠. 그래서 대동사회도 약간 엿보이고, 그러니까 아예 없는 얘기는 사실 아닌데 뭘 가르쳐야 돼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수학, 영어? 요즘에 수학 영어잖아요. 예전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육아의 도, 효제죠, 효제. 어, 효제를 가르치면 그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상징적인 얘기죠. 효제라는 그 단어 자체에도 빠질 수 있지만 그야말로 인간적인 도덕성을 갖추게끔 가르치면 그 다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는 이제 맹자의 생각이 이 글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만약에 학교에서 효제만 가르치자 그러면 우리가 최고 중요한 일 하는 사람이 되겠죠. 교과 중에도 한 5시간씩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어,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애도 이제 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올해 도덕이 1시간이더라고. 시간표 열심히 뒤져봤는데 와, 일주일 동안 1시간. 중학교 원래 그런가요? 고등학교는 2시간이라는 것 같은데 1시간 해가지고 뭘 할 수 있나? 음악이나 미술보다 적은 거 아니에요, 비중이? 그 시간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가서 중학교 이제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효제도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윤리도 윤리지만 학생들에게 약간 이 지성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 윤리 과목이거든요. 도덕 윤리. 그러니까 다른 게 어떻게 보면 계산적이고 뭐랄까 문제 해결 이런 쪽의 지식이라면 윤리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에 싫어하잖아요. 다 해결하고 문제가 없는 걸 좋아하는데 문제를 만들어 오고 비판해온 그 역사가 사실 이 윤리의 역사인데 유일하게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 이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할이 그런 쪽으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추고 이런 걸 좋아하는 시기니까 워낙에도 뭐 수학 영어 비중이 너무 커서 어, 저도 이제 학부모의 입장 현실을 보면 왜 이렇게 영어 수학 하나 저도 이제 집이 학원 많은 쪽에서도 살고 있는데 간판 보면 다 영어 수학 학원이에요. 그 세상이 정말 영어 수학으로 돌아가는구나.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잖아요, 영어 수학은. 요즘에 국어도 어려우니까 국영수로 이제 진짜 국영수가 돼버렸는데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까지 어렵게 해서 어떤 밥그릇은 잘 챙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균형감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갖추기에는 우리 도덕윤리가 제 바람에는 조금 비중이 더 커져야 된다. 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들 공부해서 이 수많은 양들을 머릿속에 채워서 나가시는데 실제로는 예, 공부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두 번째 오직 계약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무력과 절도와 사기에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것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어떤 일도 강요받지 말아야 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어요. 최소국가. 그렇죠? 최소국가만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우리 노직의 이야기. 그 다음에 소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유방임 국가는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국가의 한섭을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아까 노직 얘기할 때 왜 그런 그렇게 최소국가 얘기를 하느냐. 그게 효율적이니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경제적 풍요를 확립하는 데 토대가 되었다.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적 격차가 심해지고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자 국가가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를 비롯해서 살만한 나라들은 국가가 이걸 해줘야 된다고 국가 스스로도 얘기하고 우리도 요구하는 거죠. 국가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를 정의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평화를 증진해야 하는데 공정으로서 정의란 롤스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출발하여 공론의 장을 주장한 하버마스 역시 강조. 이게 이 두 줄 안에서 문제들이 엄청 도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롤스 문제도 수없이 등장하고 하버마스 문제도 다 이 여기서 뒤에 이제 조금 더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국가의 역할, 정의로운 것 그리고 인류 전체 평화, 만민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서 또 평화 이론에 대한 관심이 더 고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는 또 제가 강조를 할게요. 그 다음에
한국 사상가의 말인데 어떤 국가관이 담겨 있으며 국가의 존립에 대한 정당성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서술형이죠. 근데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다산 정약용의 이 탕론 그러니까 이제 목민심서를 쓰면서 이제 다산 정약용은 뭐예요? 결국 국가와 어떤 백성의 관계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민주주의 사회의 개념이라든지 뭐 공화주의 이런 거는 뭐 어림없을 수 있겠지만 나름의 동양 사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의 국가 관과는 좀 진일보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결국 민본주의인데 다산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결국 추대된다, 추대. 역사를 뒤져보니까 이름은 천자인데 하늘이 진짜 낳은 건 아니에요. 하늘의 자식이라는 이름은 권위일 뿐인 거고. 그러니까 인간의 자식이라는 것보다는 하늘의 자식이라는 게 훨씬 더 권위는 있잖아요. 우리 묵자 얘기할 때도 어, 묵자가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한 게 정말 막 뭐 하늘을 어떻게 해보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것보다는 그게 권위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 천자라는 것도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추대하고 추대하고 단위가 커지면서 결국에는 천자가 됐어요. 그래서 뒤에 한번 봅시다. 이 오가가 의논하여 밑에 한 세 줄. 인장을 바꿀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오가가 화협하지 못하면 오가가 의논하여 인장을 바꿀 수가 있고 오린이 화협하지 못하면 25가가 의논하여 이장을 바꿀 수가 있고 여러 제후가 화협하지 못하면 제후들이 의논하여 천자를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국가 존립의 정당성 어떤 국가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애매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기본을 적용하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예요? 백성들의 뜻에 따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권력이 주인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민주하고 그쵸? 민본하고 한 글자 차이지만 완전 다른 거죠. 민본주의 우리는 민본주의 국가예요 이러면 듣기엔 좋은데 뭔가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민본 국가지만 우리는 군주 국가예요. 이런 의미죠. 군주나 뭐 참주나 어, 민주주의라는 거는 일단 주인이 따로 없는 거예요. 다수의 지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인 거죠. 그래서 국가의 근본이 백성에 따른 민본주의의 바탕을 둔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이런 유사한 문제가 지금 3월 달에 첫 주에 하고 있는 이게 시험에 다산정약용의 막 이런 목민심서 아무데나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나올 때 이거 뭐지? 목민관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다르게 써봐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동양의 어떤 사상에는 민본주의밖에 없어요. 민본주의를 적용하셔서 쓰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국가의 존립의 정당성은 뭐예요? 백성들의 의지죠. 백성들의 뜻. 요거를 활용해서 국가 존립의 정당성은 결국 백성들의 뜻이다.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문제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럼 다음 교과서부터는 필요한 내용들 겹치지 않는 것 중심으로 갈게요. 14페이지 문제를 봅시다. 문제.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에요. 여기 딱 나왔을 때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구나.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국가 공동체를 구성한다? 자연적 자연의 산물이라 나왔으니까 자연 또 쓰긴 그렇잖아요. 그럴 때 본성인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본성.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본능이라는 말에 가까운 본성이죠. 타고난 성향상 이런 거죠. 타고난 성향으로 본성이죠. 동물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어떤 사고가 아니라 본성으로 인하여 국가가 없는 자는 요거 한번 잘 보세요. 국가가 없는 자는 어떤 자예요? 인간 이하거나
인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이하는 동물, 인간 이상은 뭐 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존재예요. 그런 자를 호메로스는 친족도 없고 법률도 없고 가정도 없는 자라고 비난한다. 무법자고 우리 막 그 옛날 어른들이 많이 그 비난하는 본대 없는 자식 이런 거 있잖아요. 보고 배운 거 배워 먹지 못한. 어, 근데 이제 이게 가지고 있는 또 이게 옳은 뉘앙스도 있지만 그러니까 부당한 또 뉘앙스도 있기 때문에 요즘엔 잘 안 쓰는 거죠. 가정 환경이라는 건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롤스가 얘기한 우연성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태어나 보니 행복한 가정에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을 때 내 인성이 삐뚤어지기가 쉽지 않은 거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가정 환경이 어렵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을 땐 기회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나쁜 쪽으로 흘러가거나 내 인성이 좀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사회에서 최소한 그러한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자라는 게 롤스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본성이 그러한 자는 전쟁과 항이고 장기판 혼자 앞서 나간 말처럼 독불장군. 이로써 인간이 법이나 그 밖의 군서동물, 벌이나 군서동물, 그러니까 군집 생활하는 동물보다 더 국가 공동체를 추구하는 동물임이 분명해졌다. 자연은 어떤 목적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 목적.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목적이라는 용어. 텔로스, 그렇죠? 텔로스. 그래서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차이점은 인간만이 선악, 시비 등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까 그 교과서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내용들이 요 인용문에서 압축돼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런 인식의 공유에서 가정과 국가가 생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의는 뭐예요? 동물보다 더 다른 어떤 군집 생활하는 모여 사는 벌이나 뭐 개미 이런 것 존재보다 우리는 진짜 더 사회적인 동물이고 국가 없이 못 살아 이거죠. 공동체 없이는 정말 무기력한 무의미하고 무목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죠. 좀 넘어가서요. 그 바로 밑에 키케로는 국가 공동선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발적 참여. 국가는 시민들이 공공의 일에 관심을 가져 정치에 참여할 때 유지될 수 있다는 거. 참여해야 돼, 참여. 그 다음에 왕권 신수설 얘기 밑에. 그러니까 중세에는 국가가 군주의 기원을 신의 뜻을 설명하는 왕권을 신이 주었다 이거예요. 신이 주었다는 설. 근데 사회계약론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게 우리 근대의 뭐 사회계약론자들의 발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홉스가 절대왕권을 뭐 긍정하고 뭐 했다 하는데 그래도 달라진 점이 딱 이건 거예요. 왕이 신한테 뭘 받았다 이런 생각은 이제 벗어나는 거. 우리가 해준 거야. 최소한 주체로서의 어떤 우리 시민 개념이 생겨났다는 거죠. 우리 없었으면 왕도 없어 이거죠. 국가도 없고 무슨 신이 왕한테 무슨 뭘 이쁘다고 줬어 그거를 안 줬어. 우리가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동의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 중요한 얘기죠. 아주 어떻게 보면 쭉 넘어가서요. 15페이지 문제 밑에 봅시다. 문제 위에 보면 되겠네요. 공화주의. 공화주의 하나 둘 세 번째 문제 그 밑에 있는 거 위에 공화주의는 국가의 역할은 뭐냐?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국가는 구성원이 시민적 덕성. 그러니까 앞에 교과서에는 시민적 덕성이란 말이 굳이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또 이 교과서에는 시민적 덕성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공적인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질서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적 덕성은 뭐냐? 공적인 일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고요, 일단은.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갖게 되는 소속감.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화주의자들은 그래서 뭐예요? 소수가 국가 권력을 독점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공공선의 실현을 저해한다고 경계하는 거죠. 이 소수가 이렇게 뭔가를 딱 쥐고서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거, 이게 가장 최악인 거죠. 그래서 소수가 국가 권력 독점하는 거, 이제 평등이 저해되고 결국 정당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또 밑에 보시면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죠. 인간은 자신의 자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려 한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힘이 너무 강해져서 각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각자 나름 지킬 만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가니까 이제는 회방꾼들이, 그리고 우악스러운 인간들이 와가지고 막 나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정도 가니까 저도 회방꾼들이 있구나를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서는 뭐 그냥 잘 못 느끼다가 서열이 있고 좀 우악스러운 친구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구나. 폭력적인 친구들.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제 이 루소의 사회계약론대로 보면 약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친구를 막아내거나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하죠. 어때요? 은밀하게 다 지배당하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막아줄 수 있는 기대하는 사람이 뭐예요? 리바이어던이죠. 교실의 리바이어던 선생님이죠. 선생님에게 내 자연권을 저 좀 지켜주세요 하는 거죠. 뭐 특별히 자연권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기대하는 바가 있죠. 근데 루소의 경우는 그게 위험하다 이거죠. 결국에는 그 리바이어던이 타락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한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주인이 이제 될 수 있는, 그래서 각자가 서로 아무도 우리 반의 어떤 지배자가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계약을 맺으라는 거죠. 이 사회를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거죠. 이미 자연적인 자유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아무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끔 서로 꽉 얽혀 놓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연합하여 공동의 힘으로 각자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종의 연합 형태를 발견하고, 이에 따라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하지만 종전처럼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거예요. 그전처럼 자유를 잃지 않는 연합 형태, 이게 바로 사회계약이라는 거죠. 루소가 얘기한 사회계약. 뭔가 지배당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날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말만 들으니까. 요게 이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우면서도 또 어느 순간 딱 이해되는 순간부터 나머지가 착착착 루소에게 그런 얘기구나 이게 들어오게 되죠. 그 얘기 바로 밑에 보시면 루소는 분명사회가 등장하면서 인간의 불평등이 기원했다고 본 거죠.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어, 그래서 자연 상태의 인간은 신체적 능력을 제외하고 불평등하지 않았죠. 근데 집단을 이루고 뭐를 형성하면서 사유재산, 각자 자기께 이제 소중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평등이 시작되고, 그래서 사회 계약으로 이러한 불평등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자유를 이제 회복하겠다는 거죠. 자연적 자유를 회복하겠다? 아니죠. 시민적 자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이제 시민적 자유인 거예요. 사회적 자유. 그다음에 겹치는 건 쭉 넘어가서요. 17페이지 문제 해봅시다. 인간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떤 인간도 자신의 뭐 없이 이러한 자연 상태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정치 권력에 복종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도는 재산을 안전하게 누리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좀 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면서 상호 간에 편안하고 안전하며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거죠. 누구의 글인가요? 이거 써놓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제 감이 좀 생기시나요? 루소하고 로크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헷갈리면 시험 볼 때 이제 낭패가 있는 거죠. 다들 막
로크 문제 푸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난 루소로 봤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정교하게 좀, 그게 있어요. 내가 본 지문이면 뭐 헷갈릴 일이 없는데, 안 본 지문인 경우에는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루소일 수도 있고 로크일 수도 있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그냥 뭐, 그냥 이거는 그냥 루소 같은데? 이러면서 가볍게 들어가면 안 돼요. 분명히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근데 여기서의 제일 핵심이 되는 건 뭘까요? 그나마 그나마 뭘까요? 재산을 안전하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재산 또는 이제 뭐 가진 것을 잘 지키기 위해 가진 것. 또 로크하고 또 홉스하고도 좀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안전 얘기할 때 좀 위험한 것을 뭐 이렇게 하는데 좀 홉스의 글의 경우는 조금 더 그 안전이라든지 평화에 대해서 더 강한 그걸 필요로 하고 또 약간의 힌트는 주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리바이던 같은 커먼웰스 같은 하나의 힘에 몰아주느냐 이런 뉘앙스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좀 보면서 구분하셔야 되고 그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역시 이론으로야 우리가 외우고 그러다 보면 구분이 딱 되는데 지문을 보고서 구분할 수 있으려면 문제로 많이 적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 사회계약론 연구 책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지문들만 쭉 자주 보셔도 뭐세 권을 다 읽기에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요 지문들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1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아예 자연 발생설, 정복설, 그쵸? 왕권 신수설, 사회계약서 이렇게 나눠놨죠. 막스의 계급 소멸설까지. 그래서 자연 발생설은 뭐예요? 그냥 사회적 존재로 태어났다.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를 자연 발생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그러니까 낯설어 하지 마시고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다음에 정복설은 뭐예요? 강자가 약자를 정복해서 지배 관계를 유지하려면 국가라는 어떤 체제 하에서 그렇죠? 이 불평등 관계를 잘 규율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일종의 이 정복설은 또 막스의 어떤 계급설하고도 또 연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왕권 신수설은 아까 얘기했죠. 신이 부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말을 안 들을 거야 이거죠. 그 권위를 빌려오는 거. 사회계약설은 개인들이 자기 이익을 잘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국가라는 수단을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과서는 이 앞부분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공화주의에서는 주권자인 시민들이 자기의 사적 이익보다는 공적 이익을 우선시해야 돼요. 그리고 법에 의한 통치를 받아들여 국가를 만들었다. 공화주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거죠. 1번은 법에 의한 지배. 법치주의의 다른 이름이죠, 공화주의. 근데 이제 법치가 저질 법치들이 있잖아요. 왕이 마음대로 법 만든 다음에 법에 따라 한다고. 근데 공화주의의 법은 뭐예요? 일반 의지의 작동이죠. 누구나 다 따르고 누가 다 자율적으로 입법자가 돼서 스스로 지키는 법이어야 돼요. 왕이 만든 법을 이제부터 이게 법이니 대표적인 법치 뭐예요? 한비자 진시황의 법치죠. 법가. 공화주의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안 만들었어요. 나는 지킬 의무만 있지 만들 권리가 없잖아요. 또 하나 공화주의는 뭐냐 하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거죠. 헌신하고 참여하고 기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다행히 여기 태어나서 다행이에요. 나는 누리기만 할 거예요. 이러는 사람은 공화주의 공화국에 사는 의미가 없는 거죠. 공동체 이익을 위해 때로는 의무도 지고 뭐 대표적인 납세의 의무 같은 거. 그죠?
세금 내봐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불만은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안 낼 거예요 이러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도 뭐 문제가 있고 뭐 한다고 하지만 내가 그거를 하고 나서의 결국 어떤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과 헌신 이런 거에 의미를 둬야지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뭐 싫어서 떠나야 되겠네. 떠나면 되긴 되는 거예요. 국가에 버리면 되죠. 망명을 하든지 뭐 이런 건 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근데 이제 그거조차 안 되는 나라들은 공화국이란 이름을 빌려 쓰기 참칭하긴 하겠지만 공화국이 아닌 거죠 또. 공화국은 대신에 떠날 수도 있어야 돼요 자유롭게. 그래서 공화국에서는 시민은 다른 사람의 자의에 우리 자의라는 말 함부로 멋대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극적인 우리말이 있잖아요. 지 맘대로죠. 지 맘대로. 어, 지 맘대로 하는 그게 자의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의에 의해서 예속되지 않아요. 또는 지배된다는 표현도 많이 쓰죠. 어떠한 지배도 당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 그러니까 참 원래는 다 조금씩 구별되는 강제 지배, 예속, 종속, 그쵸. 교과서에서는 막 엉켜서 지금 쓰이고 있는데 제일 중점을 둬야 되는 거는 공화주의에선 지배예요. 지배. 그리고 자의적 지배라는 용어. 이게 제일 중심이 돼야 돼요. 중심. 공화주의는 뭐를 가장 싫어한다? 자의적 지배. 어떤 예속, 종속. 근데 예속이라는 말이 더 극적이죠. 얘는 노예처럼 부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심은 자의적 지배. 그러니까 교과서마다 표현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공화국은 사람들이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도록 하여 공동선을 추구하고 공적 활동에 관심을 갖고 공적인 삶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요 서술만큼은 굉장히 일관되죠. 그러니까 공화국이라는 게 뭔지 좀 잘 보셔야 되고 아주 유명한 지문 루소의 지문이죠. 거의 뭐 그냥 지문 자체가 외워지는 자유로운 인민은 복종을 하지만 그러니까 예종이란 말도 쓰고요. 그렇죠? 예속과 종속을 합쳐서 예종이네요. 이게 아마 이제 영어 표현 다르고 불어 표현 다르고 그걸 번역했던 또 일본 학자의 성향이 다르고 그래서 이게 막 엉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학자들이 좀 이거를 정리해서 딱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기서 찾아보면 있기야 있겠죠. 주의는 두지 않는다. 자유로운 인민은 오직 뭐에만 복종해요. 예종하지 않고 복종을 하는데 그 복종도 아주 제한된 거죠. 법에 의해서만. 어떤 무서운 사람, 뭐 힘센 사람에게 복종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직 법에만. 다른 사람에게 예속하도록 강제될 수 없는데 이것은 법의 힘 때문에. 우리를 막아주는 건 뭐예요? 법이에요. 우리를 복종시키는 건 법인데 실제로 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법을 우리가 안 따를 수가 없겠죠. 그 다음 밑에 문제. 인간을 외적인 힘과 상호 간의 상해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국가를 수립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 자신의 노력과 대지의 열매에 의해 그들 자신을 자라게 하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을 모두의 권력과 힘을 하나의 인물 또는 집단의 인간들에게 부여해서 또 부여라는 말이 있네요. 그렇죠? 우리 보통 양도 준다는 거죠. 그냥 주어서 넘겨줘서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해요. 그들 모두의 의사를 다수의 소리에 의해 단일 의사로 만드는 것이다. 같은 단일 의사, 일반 의지였지만 루소에게는 여기서는 단일의 의사라고 했는데 그게 한 사람 몰빵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몰아주기.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의 인격에 있어서 통일된 다수는 바로 뭐라고 불린다 이때? 국가, 커먼헬스. 이것이 저 위대한 리바이어던이라는 지상의 신 이렇게 표현하자. 그다음에요. 그 밑에
문제. 국가는 보통 뭐를 지배하는 계급의 국가라는 거죠. 경제력을 말해요. 이 계급은 국가의 힘을 활용하여 정치적 지배 계급이 되죠. 다른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를 획득한 거예요. 그리고 근대 대의제 국가는 자본이 임금 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죠. 그러니까 근대 대의민주주의라고 막 해서 보니까 결국엔 다 자본가들이 정치라는 이렇게 허울을 딱 씌워가지고 노동자들을 착취하더라. 그 국가를 없애야 된다 이거죠. 그러기 전에 소유, 소유관계, 공동 소유로 다 공산화하게 되면 국가는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없어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밑에 또 문제 있죠. 간섭이란 말 또 나오네요. 그쵸? 그러고 보면 용어들이 우리 자유와 반대될 수 있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데 간섭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하지 못하도록 저지시키고 싶은 행위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뭘 하게 된다는 게 예측돼야 되는 거죠. 피해 준다는 거죠. 해악을 끼친다. 피해를 준다. 이게 예측돼야 돼요. 간섭, 왜 못하게 한다? 유일하게 자유주의에서 못하게 하려면 그 원리는 뭐예요? 저거 하면은 남한테 피해 줘. 남에게 해악을 끼쳐. 예측이 되거나 이미 그러고 있을 때 우리 아파트 공동생활 많이 하는데 층간소음 정도가 아니라 밖에서 가끔 떠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술 마시고 막 늦게 들어온 사람들. 어때요? 딱 저 멀리에서 노랫소리가 들린다. 어떻게 해야 돼요? 경비 아저씨 일단 출동해서 어, 막아야 되죠. 왜 그럴까요? 자고 있으니까 남들 자고 있는데 잠을 깨거든요. 예측이 되는 거죠, 이미 이미 피해를 주고 있고 예측이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지 내가 노래 부르고 뭐 술 마시면 노래도 할 수 있지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막 그런 얘기들이 내가 노래한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그때 사실은 이 원리를 적용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실 못 알아듣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이제 법이라는 게 뭐 경범죄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누가 썼나 한번 보시죠. 밀이죠, 밀. 자유론. 어, 공리주의자이자 권리론을 얘기한 사람이죠. 공리주의 안에서 정의라는 건 뭐였어요? 권리의 확보라 그랬죠. 권리라는 건 내가 가진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 권리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해악의 원리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가진 것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위라도 그 사람이 사회에 대해 책임져야 할 유일한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자유주의자들은 남에게 피해 안 주면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키지만 말어 이거죠. 들키지만 말고 남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마라 이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정말 어렵죠. 자기 혼자서만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게 거의 그런 행동들은 또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고 항상 무언가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나의 삶을 살 뿐인데 그 나의 삶이 관계되는 사람들에게는 이익보다는 대체로 이제 해가 될 때 문제가 되는. 남들에게 이익이 될 때는 오히려 좋잖아요. 뭐 오히려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는데 그냥 내가 하는 행동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 자체가 해를 끼친다. 바로 제재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독립성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절대적이다. 자신에 관계되는 이게 이제 우리 공동체주의자들이나 공화주의자들에게는 참 공허한 얘기라고 더 할 것 같아요. 나한테만 관계되는 행위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자아가 있을 수 있느냐? 공동체의 맥락을 떠난 독립적인 자아가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요, 그 다음, 바로 밑에 노직 얘기가 등장하죠. 노직은 이 교과서는 굉장히 앞부분이 좀 다양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국가가 특정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복지 정책을 펼치는 것을 뭐라고 봤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 심지어 인권 침해라고 뭐 보게 되죠.
큰 정부를 비판하면서 작은 정부로서의 최소 국가를 옹호하며 개인의 배타적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노직이 말하는 정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타적 소유권. 정의로운 건 뭐냐? 내가 가진 것이 내 거라는 걸 그 누구도 침해하지 않는 것이죠. 내 건 내 거야죠. 당신 건 당신 것, 내 건 내 거. 그게 절대적이라는 거죠. 대신에 몇 가지 조건은 걸었죠. 정당하게 해야 되는 거. 나중에 또 우리 남겨둬야 되니까. 그 밑에 지분 보면 개인들은 권리를 갖고 있으면 세상에는 어느 인간이나 집단도 이 권리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된다. 첫째, 강압이나 절도, 사기로부터 개인의 보호, 계약 집행과 같은 협소한 기능만 수행하는 최소 국가는 정당하다. 둘째, 이에 비해 확장된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 소득 재분배라 그랬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 소득 분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재분배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자체가 의미심장한 거예요. 재분배. 노직은 재분배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미 분배됐다라는 건 뭐냐면 각자 능력만큼 벌어가서 월급 탄 게 분배예요. 재분배라는 건 그걸 굳이 사회가 끌어들여서 다시 나누려고 하네. 그래서 재분배인 거죠. 소득의 분배가 아니라 소득 재분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강제적 수단이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21쪽에 하이에크 얘기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막 하이에크도 나올 수 있고 슌페터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점점 더 범위가 확실하게 이제 나오는 거죠. 하이에크에게 자유는 뭐예요? 타인의 강제에 예속되지 않은 상태. 타인의 강제에 예속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자의적 지배라는 말 한마디면 사실 다 되지만 그건 이제 공화주의에서 자유를 얘기할 때 자의적 지배라는 표현을 중심에 두라 그랬고요. 하이에크 같은 자유주의자들은 타인이라고 아주 명시를 해놨네요. 타인의 강제에 의해 예속되지 않는 상태. 이를 위해 법을 통한 자유의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화주의나 자유주의나 법을 중시하는 것만큼은 또 나름대로 이거를 뭐 법을 무시할 사람은 없으니까. 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자유롭게 추구하며 국가는 이러한 개인들의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자유롭게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하이에크 지문이죠. 밑에가 법의 보호를 받음으로써 개인들은 자신의 목적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죠. 개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투입해야 돼요. 여기서 자유란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활동을 방해받지 않는, 강제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나 공동체나 국가가 특정 재화를 나눠주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나눠줄 필요 없다. 각자 알아서 잘 가져가면 되고. 근데 이제 이거에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이제 롤즈의 문제의식이 되는 거잖아요. 알아서 다 가져갈 것 같지만 정말 못 가져갈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가져갈 기회가 제대로 처음에 없으면 그냥 영원히 그 사람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1쪽에 이 질문은 정말 뭐 항상 눈에 넣어둬야 되는 거죠. 소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 방해 안 받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어? 이거죠. 소극적 자유. 따라서 소극적 자유는 간단히 강제의 부재. 억지로 시키는 것만 없으면 자유로운 거예요. 이때 강제된 타인에 의해 간섭이나 방해, 구속 등을 의미해요. 강제. 소극적 자유는 불가침의 영역을 구획하는 것과 관련되며 이러한 자유는 몸으로부터 자유이다. 그러니까 요즘도 이제 가끔 이제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범죄에 관련된 드라마 보면 경찰이 문을 딱딱 열어요. 문은 열어줘요. 열어준 다음에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서 딱 얘기하죠. 영장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문 열어주고
까지는 되는데 그 나머지는 자기 영역인 거예요. 내 자유의 영역인 거죠. 문을 딱 닫는 순간 내 자유죠. 근데 자신의 영장이 나왔을 때는 그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에서 의미하는 자유는 그런 거죠. 내가 문을 닫음으로 해서 남이 나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하는 영역까지를 말하는 거죠. 소극적 자유에서. 그래서 불가침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몸으로부터 경찰의 진입으로부터의 자유죠. 아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적극적 자유는 그에 비해 적극적 자유는 뭐예요? 구분을 해보세요. 자신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 자기 지배. 내가 결정해 이거죠. 주로 적극적 자유라는 건 뭐겠어요, 그러면? 내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쪽 길로 가겠다고 결정하는 거죠. 내가 여기가 위험하고 불편한지는 알지만 이거를 극복해내고 그걸 통해서 얻어내는 목적이 분명하면 가는 거예요. 대신에 그 안에서 뭐 누가 나를 떠밀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결정한 거야. 자기 결정성이죠. 그 개인의 진정한 이성적 자아가 그의 현실적 욕구를 지배하는 거. 내가 선택한 거야. 이건 내가 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막 떠밀려서 하거나 위협에 의해서 그래서 적극적인 거죠. 요 얘기는 계속 또 반복돼야 돼요. 여기서 응용해가지고 이번에도 나온 거잖아요. 이번에도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닌데 어떤 지문을 어떻게 해서 내느냐에 따라 눈이 막 동공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이거 못 쓸 건 아닌데 딱 뭘 써야 될지는 또 헷갈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넣어두라는 게 그거예요. 공화주의적 자유는 결국 자의적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 지금 적극적, 소극적 자유는 각각 뭐였어요? 가로친 거죠? 소극적 자유는 강제의 부재를 넣어두시는 거예요. 일단 기본으로. 그 다음에 적극적 자유는 자기 지배, 자기 결정권. 아시겠죠? 자기 지배. 그러니까 지배라는 용어가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배. 누가 지배하느냐.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 아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는 거. 적극적 자유죠. 그러면 공화주의는 어떤 자유를 추구할까요? 딱 정해지진 않은 것 같지만 적어도 전자는 아닌 거죠. 지배를 중심으로 놓고 보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요 얘기 정말 22페이지 제가 앞에서 많이 얘기했던 롤즈가 주장하는 정의로운 국가는 뭐냐? 평등한 자유를 기본 원칙. 자유는 자유인데 평등한 자유여야겠다. 차이 나는 자유가 아니죠. 누구는 더 자유롭고 누구는 덜 자유로운 평등한 자유. 기회균등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기회균등이 가져오는 또 사회적 약자의 어떤 진출도 가능하고 또 그것마저 못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 국가. 그리고 롤스는 선천적 능력, 가정환경 뭐예요 이게? 선천적 능력은 자연적 우연성. 그 다음에 가정환경은 사회적 우연성.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사회적 성취나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그거는 아무 정당성, 왜 그럴까요? 롤스는 현대판 칸트니까요. 우리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는 결과들이니까. 사실의 세계잖아요. 그렇죠? 예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막, 어? 금방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서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당할 수가 없죠. 국가는 그러한 우연적 요인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를 내세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자들한테는 롤즈는 짝퉁 공화주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공동체주의자인데 자유주의자 행세를 하네. 그리고 또 공동체주의자가 보기에는 아니 기본 배경은 자유주의자면서 왜 공동체주의 좋은 건 알아가지고 또 흉내는 내는구나. 양쪽에서 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거죠. 근데
비록 관념적인 게 좀 문제였지 롤즈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방향성 자체는 이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우리 모든 사회들이 그런 사회적 약자의 배려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다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롤스가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뭐 엄청나게 지금도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 우리 시험 안에서는 매년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마 롤즈는 우리나라에 고마워해야죠. 어, 자기 사상을 이렇게까지 속속들이 파서 알아주는 나라가 이렇게 흔치 않을 텐데. 그래서 이제 롤스 문제 중에 이제 이런 거예요. 실제 나오면 이렇게 지문이 등장하면서 괄호 이것은 공정한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칙이요. 그러니까 롤스의 그 정의 두 원칙 중에 이제 크게 보면 세 원칙이잖아요. 요거를 결합 방식에 따라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도출해내는 게 이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세 가지 원칙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막 어, 추론을 해내면서 뭐 이건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완성인 거예요. 민주주의적 평등 이 개념이. 우리 이제 나중에 롤스 가면은 나머지 세 개도 다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해야 돼요. 교과서에서는 이제 완성형 민주주의적 평등만 나와 있죠. 그래서 공정한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칙이 결합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원칙은 사회 기본 구조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판정할 특정한 입장을 선정하려는 거예요. 만일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이 요구하는 제도의 체계를 가정할 경우에 처지가 나은 자들이 더욱 높은 기대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러니까 더 그냥 괜찮게 사는 사람이 더 더 잘 살게 되려면 막 뭔가를 추구하잖아요.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뭘 해도 좋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거 조건이 뭐냐면 그거로 인해서 그보다 더 좀 못 살거나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더 취약한 계층 그러니까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도 가치 기대치가 올라갈 경우 이때는 추구해도 무언가를 더 기대하고 추구해도 괜찮다. 근데 자기네들만 잘 살거나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전혀 그런 거에 뭔가를 얻지 못할 때, 그럴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앞에는 몇 가지 이제 이거 말고 세 가지 경우가 더 있는데 그때는 뭔가 조금씩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회적 우연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또는 뭐 개인적 우연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그게 이제 우리 시험 요소들인 거예요. 이거에 나오기 전까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거. 제일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롤스 문제 중에. 오늘 막 첫 시간인데 정말 범위를 이게 잔뜩 넓혀놨네요.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샌델의 얘기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요거 하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 그 22페이지 따르면 모든 결사체들은 어떤 가치를 향해 있고 폴리스 즉 정치적 결사체는 가장 고귀하고 포괄적인 가치를 향해 있다. 진정으로 명실상부한 어떤 폴리스도 가치 있음을 장려한다는 목적에 집중되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하다 보니 결국 목적 얘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법률은 폴리스 구성원들을 가치 있고 정의롭게 만들어줄 생활의 규칙이 된 생활의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떤 추상적이거나 그냥 우리 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생활의 규칙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공동체주의자와 자유주의자를 비교할 때는 샌델 맥켄타이어가 전면에 막 등장했는데 교과서에서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공동체주의가. 그 다음에 23페이지 그 박스에 문제 있죠?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 무엇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하지 못하도록 저지시키고 싶은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게 되리라는 것. 아까 밀 그거죠? 자신에게 관계되는 행위의 독립성은 절대적인데
해악을 끼칠 거라 생각되면 막는 거죠. 끼어드는 거죠. 일단 끼어들어요. 간섭하는 거죠. 간섭. 그러니까 국가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삶에 관해 잘못 판단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삶에 관해 가르칠 책임이 있죠. 뭘 통해서 가르치죠? 교육제도. 이 사람이 너무 사회 파괴적이거나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저해하는 판단을 해요. 근데 그들의 자유다. 그냥 자기 자유지 뭐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또 몰라서 정말 못 배워서 그런 거면 책임이 생기는 거죠, 국가에선.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무엇이 없으면 좋은 삶에 대한 관념을 제대로 선택할 수 없는. 사회가 일정 부분은 간섭을 해야 돼요. 교육이나 미래 표현대로 보면은 여론이라든지 법이나 사회제도 같은 걸로 간섭을 때로는 해야지 더 큰 잘못을 저지를 걸 막아줄 수 있는 거죠. 그 자유주의자와 이제 공동체주의자의 차이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두 번째 시간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